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인출책, 환전책, 수금책 이런 팀이 따로 있는 건 물론이고요. 콜센터 내에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전화를 거느냐에 따라서 영팀, 올드팀, 합작팀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라는 곳의 조직도 중의 일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민준파의 총책인 37살 A씨에게 1심에서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처벌 가운데 가장 강한 거죠. 필리핀을 거점으로 해서 560명에게 108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부분 말단, 끈앞풀 정도만 잡혀서 그 뿌리를 뽑지 못했는데요. 끝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가서 우두머리까지 잡아서 수십 년의 징역형을 때리는 모습을 안팎에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약간이라도 가담한 사람 역시 강하게 처벌해야죠. 정부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 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최대 형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오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당이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겠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가지고 이거 우산 똑바로 잡고 있어야겠는데 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오늘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남해안 일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고요. 또 전국에 강풍특보, 또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소통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어 사전이죠. 영국의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이걸 꼽았습니다. 기계가 정말 인간처럼 될 수 있을까? 인류에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반문도 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언어,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 기술을 말하죠. 대놓고 설명을 힌트를 드리자면 인공지능을 알파벳 2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류독감도 이 2글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스튜디오까지 함께 하실 수 있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재헌님 멘트 좋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갑수님 보이스피싱 일당 이대호. 저는 일당은 아니고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이제 퀴즈가 뭐가 나올지 모르고 우선 이제 아무거나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진짜 정답은 3663님이 제일 먼저 알파벳 2글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들어보시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부터요. 네, 소상공인이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이 2025년에는 4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은행들은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질타에 은행권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정부가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워진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요. 또 최근 아파트 전세 가격 상황과 전세 사기 관련 내용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자세한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자, 우리 소상공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좀 빨리빨리 다 갚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흐름은 그 반대로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이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원금 상환액과 비교를 하면 거의 3배 수준의 금액입니다.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온 건데 올해는 100만 원, 150만 원 같은 이런 소액 긴급 대출을 중도 상환한 경우가 많았고 또 폐업한 소상공인이 늘어나서 이 상환 총액 수치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올해는 좀 규모가 줄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책 자금은 민간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서 선호도가 높은데요. 통상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채택하고 있어서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원금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뿐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 자금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액은 지난해 약 3조 1천억 원에서 올해 3조 4천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상환 원금이 늘면서 내후년인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정말 빚으로 연명한다 이런 네.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네. 은행들은 과연 이분들에게 돈을 잘 빌려주느냐. 대기업 위주로만 대출을 좀 많이 들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업 대출 잔액 가운데 대기업 대출 잔액은 1년 전 대비해서 30% 가까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같은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은 고작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5% 늘어났는데 이게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5%에서 지난달 82%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대출은 15%에서 18%로 늘었죠.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대기업은 제때 잘 갚을 능력이 되니까 그렇죠. 떼일 염려가 낮으니까. 네, 그래서 대출을 늘린 거고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체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심사를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대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0.1% 수준인 반면에 중소기업은 0.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연체율이 한 0.5%를 넘어서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이하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은행권에서는 이제 연체율이 1%가 되면 좀 부실화,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신용이 좋은 대기업 위주로 좀 보수적인 영업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 대출 수요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금융 지원도 지금 종료가 돼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자금난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많이 좀 확대해줘라라는 여론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 나빠지지 않게 건전성 관리하라. 그러려면 또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을 또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되고 그래서 네. 은행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한테도 많이 혼나잖아요. 네. 은행들이 과연 어떤 대안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최근 윤 대통령이 연일 지금 은행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도 했죠.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 표현 외에도 갑질, 독과점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는데 수위가 높아서요. 네. 근데 당장 이 은행권은 대통령의 강경 발언 좀 눈치를 보면서 상생 금융에 좀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6일에 5대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과 금융당국이 간담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일단 선제적으로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은 은행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일정 기간 동안 전월에 낸 이자를 캐시백으로 매달 돌려준다든가 뭐 에너지 생활비, 뭐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 또 이자 감면, 상환 유예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또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좀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방안 등이 좀 속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은행권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이 금리라는 게 글로벌 통화 정책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기준 금리가 오른 것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이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지 앞으로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좀 높아지거나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은행 이익도 줄어드는데 네. 왜 오를 때만 때리냐 이런 토론도 하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는 그렇게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사실 좀 최대한 천천히 슬금슬금 올리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예대 마진을 좀 확대해가지고 좀 폭리를 누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반박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은행 관련된 이런 소식은 정말 뭐 십수년째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품목까지 지정해서 집중 관리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총 7개 품목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 7개 품목은 서민 생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가지 품목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에 아이스크림과 우유는 각각 15%, 14% 올랐습니다. 과자와 커피차, 코코아 등도 한 10% 정도 올랐고요. 빵도 한 6%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요. 농림부는 현재 물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밀착 관리를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가공식품은 한 명이 하느라 바쁜 상태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7개 품목에 대해서 각각 공무원 한 명을 붙여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정부가 이렇게 특정 품목을 정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시장에 이렇게 직접 개입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로 처음인데요. 앞서 은행을 압박한 것과 비슷하게 농식품부는 추석을 전후해서도 주요 식품업계 임원,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 등을 만나서 좀 물가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공개 간담회를 한 것만 해도 3번이 넘습니다. 그만큼 최근 물가 인상이 심각하다는 방증인데요. 또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실제로도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라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최대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인을 좀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저도 기획재정부 출입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국장님들은 나는 배추국장이야. 나는 고추 담당이야. 이렇게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고요. 하여튼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 물가 관리가 안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가장 줄이기 어려운 분야가 음식과 같은 기초 식품비인데요. 이걸 이제 필수 생계비라고도 하는데 식료품, 음료, 주거, 교통, 식사비 등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줄일 수도 없어서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저소득 가구의 상황이 나빠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득 하위 20%, 일본이 월 평균 필수 생계비가 고물가 충격으로 1년 전과 비교해 한 4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이들의 처분 가능 소득은 원 1만 8천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 셈을 해보면 한 2만 2천 원만큼 월 생계비가 줄어든 겁니다. 소득 하위 20%의 월 평균 필수 생계비가 한 7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월 최저임금인 201만 원의 한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하위 한 20%에서 40%에 속하는 2분위 가구의 필수 생계비는 3만 5천 원이 늘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서. 네. 반면에 소득은 4만 원이 줄어들면서 이들 소득 2분위에 한 월 생활비는 한 7만 원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었고요. 또 저소득층에서 비중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의 취업자 수가 각각 6개월, 12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요. 고용 상황도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정부가 생계급여 등을 인상을 했는데 복지의 사각지대도 많고 관련 복지 예산도 줄어들면서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참. 자, 다시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정부가 어저께 긴급하게 발표를 했어요. 네.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거든요. 예.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종전까지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를 제외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오늘부터는 모두 불가합니다. 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사례는 과거에도 3차례가 있었거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공매도 금지보다 글로벌 주식 시장 상황이 조금 더 한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가 또 있나 하고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다소 하는 반응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한 이유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고금리와의 전쟁 그리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여기에 플러스 얼마 전에 제가 성공예감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글로벌 IB의 그 대규모 불법 무차익 공매도 사례가 네. 적발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원래 금융위원회는 이제 공매도제도 좀 고칠 만큼 고쳤다. 네.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 확고했었는데 여당하고 협의 끝에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면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해당 기간 동안 우선은 개인과 기관이 이 차입 공매도 시의 상환 기간의 차이가 크거든요. 뭐 네. 기관은 계속 연장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 상환 기간이 없는데 네. 제한이 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90일 정도 됩니다. 그것도 30일씩 3번 연장하면서. 네. 그래서 그 차이가 큰 점 그리고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기관에 비해서 한 15% 정도 높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나오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또 뭐 공매도 주문 시에 주문자가 미리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여 개의 글로벌 IB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최근과 같은 이런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살필 예정인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또 있다. 그렇게 또 적발이 될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시장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공매도에 대한 그런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반면에는 공매도는 사실 시장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 제도인데 네. 너무 이 개인 투자자 민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 4월을 염두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냐. 맞죠? 그게. 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좀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라더견 사태 때에도 그랬고 최근에 영풍제지도 그렇고 주가 조작에 악용되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던 종목들 위주로 주가 조작도 일어났었으니까요.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공교롭게도 은행 이슈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공매도도 그렇고 정부가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이어졌네요. 자,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아파트 전세 상황 한번 좀 살펴볼까요?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전세 가격이 집값과 같아지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기도 하는 현상을 이 역전세,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최근 전국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들은 이게 빌라랑 다세대 가구들이랑 다르게 유독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올 7월까지 한 1년 5개월가량 줄곧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7월부터 현재까지 한 15주 연속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이보다 한 3달 정도 빨리 전세 가격의 상승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파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월세도 많이 올라서 다시 전세로 옮겨가려는 수요도 있고 금리 부담으로 아파트 매입 대신 전세를 연장하려는 수요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해 11월에 서울 기준으로 전세 매물 아파트 기준이 한 5만 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고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다만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올해 3분기 수도권의 연립 다세대 전세 거래 가운데 약 50%는 전세 보증금이 기존보다 하락하는 등 역전세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하,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역전세. 이건도 계속해서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상담 콜센터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는데 네. 전세 사기 관련 콜센터 상담사 1명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약 19,000건에 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와.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2만 건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혼자서요, 한 명이. 예,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콜센터 상담원 한 명이 처리하는 전화 수도 2년 사이 한 26%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게 허그 콜센터 상담원이 작년에 16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민간 위탁 상담원도 한 70명가량 추가를 했고요. 그 전담 상담원도 16명에서 5명 늘려서 지금 21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 인력을 추가하면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평균 상담 처리 건수가 한 6,500여 건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상담원 한 명이 1년간 한 1만 건 정도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해가 한 2만 건 정도였다면은 올해 한 사람이 늘어서 1만 건 정도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콜센터 상담원은 이제 과로에 시달리는데 또 반면에 이 전세 사기로 피해 보신 분들 상담 전화 연결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불평을 호소하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요. 짜증나죠. 예, 기다리는 맞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전화 돌리고 네. 연결음 나오면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허그 소속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 과정을 해결하고 민간 위탁 상담의 질도 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 하시죠. 근데 기다렸다가 전화 받는 사람은 내가 뭐 100번째인지 200번째인지 500번째인지 알 수가 없으니 1년에 상담사 혼자서 18,000여 건. 하루에 거의 한 500-600건씩은 전화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하면서 또 통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까요? 0110님이 힌트 좀 줘요. 오늘은 왜 실수를 안 하는겨. 실수를 하면은 이게 인공지능한테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이 기술을 말하죠. 최근에 상담사와 챗봇 대화도 많아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시대에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죠. 구체적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인공지능을 뜻하는 알파벳 2글자. 이걸 지금 한글로 양수연님을 비롯해서 한글로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음절이 되겠네요. 한글로 쓰면은. 영어로는 알파벳 2자. 최명희님, 이것 같은 우리 남편 제 말에 공감을 안 해줘서 속상합니다. 네. 8561님, 이 기술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시대가 오면은 재미와 웃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인간미가 있어야죠. 인간미가. 근데 나중에 이 기술이 각 그 진행자, DJ, MC들의 속성, 습관까지 파악을 해서 그걸 또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0553님, 얼마 전에 상상만 했던 비틀즈의 50년 전 목소리로 미완성곡이 나왔던데요. 한편으로는 무섭네요.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일자리 빼앗길까 봐 더 무섭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슬기로운 세무 생활 시간입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그죠, 바람이 네. 많이 불어서 이럴 때 정말로 운이 안 좋으면은 네. 낙엽이 내 얼굴로 이렇게 탁 찰싹 붙을 수도 있습니다. 우산 항상 조심히 쓰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연말정산을 내드렸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김철훈 세무사님께 저희가 질문을 모아서 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항상 매년 하는 건데도 헷갈려요. 맞아요. 네. 우선은 1905 번호를 쓰시는 분께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인데 네. 저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내가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네. 즉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부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직장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찍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적은 금액, 한 그렇죠. 2만 원을 미리 뗀 98만 원만 찍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고서 2만 원 정도를 떼고서 세후 금액만 내 통장에 찍히게 되는데요. 이 떼인 2만 원은 사장님이 가져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근로소득이 얼마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처리가 되는 건데요. 난 이렇게 매달 2만 원씩을 미리 떼이게 된다면은 뭐 12개월을 근무하면은 24만 원을 떼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은 20만 원이더라. 그럼 난 미리 24만 원을 냈으니까 4만 원을 더 낸 걸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내가 내야 될 세금이 30만 원이더라. 근데 난 미리 낸 세금이 24만 원이더라. 그러면은 뭐 24만 원과 비교해서 더 냈, 아니 6만 원을 덜 냈으니까 더 내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이 많든 적든 뭐 최저임금이든 전부 다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분들은 내야 할 세금보다는 오히려 돌려받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거의 소득세를 내지 않으시잖아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뭐 적용을 받게 되면은 예. 이렇게 미리 떼는 그 금여가 좀 적긴 해요, 세금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번 것도 적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환급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13번 쓰신 분께서는 저는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분은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연금소득자예요. 그쵸.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연금 생활자는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홍혜레나님의 질문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로 조건을 달고 계약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연말정산은 의무고요. 일반적이라면은 직장인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연말정산을 다 해야 되고 안 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일용 근로자라는 건 통상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세법적으로는 3개월 미만 근무자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나 홍혜레나님이 뭐 정규직이나 아니면 막 1, 2년 뭐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네. 연말정산 하지 않기로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면 이건 좀 부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허. 자, 그리고 1774번 쓰신 분하고 이보미님이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연말정산 하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연말정산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연말정산이라는 건요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만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 처리 자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네. 직장인이 아니라 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해서 자료를 안 내면 본인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었던 급여가 얼마인지 사장님이 다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번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연말정산 통해서 내가 얼마를 썼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내면 난 번 것만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은 나만 손해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연말정산을 뭐 환급을 받든 추가로 납부하든 이게 사실 조삼모사이긴 한 게 뭐 미리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은 다 정해져 있는데 네네. 내가 미리 많이 냈으면 그 돈을 돌려받는 거고요. 내가 적게 냈으면 추가로 더 내는 거라서 차라리 내가 뭐 연말정산을 돌려받고 싶다. 이런 분들 위해서 내가 매달 세금을 얼마씩 더 떼주세요라는 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까지 더 추가로 내가 매달 떼이는 걸 더 떼이고 싶다면은 나중에 더 돌려받을게요 이렇게 가능하고요. 반대로 내가 매달 떼이는 세금 아까 말씀드렸던 2만 원이 너무 많다 난 적게 떼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 즉 16,000원까지만 미리 떼일 수는 있는데 대신에 미리 떼인 게 적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는 더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삼모사네요. 맞습니다. 조삼모사인데 국세청이 내가 번 것만 다 알고 있다면 네. 내가 쓴 것도 국세청에 알려줘야겠다. 네. 그 일종의 개념이 연말정산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예. 넌 얼마를 벌었고 너가 신고하지 않은 쓴 게 얼마 있으니 알아서 세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 번 거는 알고 있는데 쓴 것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신청을 안 하면은 돌려주진 않습니다. 떼가는 건 그렇게 잘 떼가면서. 전광호님의 질문인데요. 내년 1월에 퇴사하려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기석님은 6월에 퇴사를 했으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헷갈립니다. 네. 저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 좀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은요. 연말정산은 2월 달 분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허. 그래서 먼저 질문 주신 1월에 퇴사하는 분, 내년 1월에 퇴사하는 분은요.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없고요.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 6월에 퇴사하는 분 같은 경우라면은요. 작년 거 연말정산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달은 다녔으니까는. 예. 근데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했던 이 급여에 대해서 퇴사를 할 때 네. 간소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 퇴사할 때요? 네,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두 분 다 모두 다 뭐 연말정산의 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던가 연말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요 소득자,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어떤 분이든 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수도 많고 하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연말정산으로 2월 달에 끝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놓친 게 있다 하면은 5월 달에 마무리로 깔끔하게 확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을 2792번 쓰신 분께서 해주셨어요. 연말정산 때 이 세금 많이 돌려받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연말정산 때 이제 뭐 신용카드나 소득공제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될 거예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인 연봉의 4분의 1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럼 그거의 4분의 1인 1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야 이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작인 거예요. 네.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추가로 더 사용하는 금액의 일정한 부분만큼을 공제를 해주는 게 신용카드 세액 공제고요. 한도는 뭐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고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연봉에 따라서 조금씩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300만 원이다. 그리고 또 이제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 나왔듯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게 이제 오픈을 했어요. 네. 일종의 이제 문제집을 풀 때 답안지를 미리 보고 푸는 것처럼 네. 내가 올해 신용카드를 쓴 금액과 작년에 썼던 공제액을 이게 비교를 컴퓨터가 해줘서 AI가 해줘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올해 9월 달까지 내가 썼던 카드 내역을 다 보여주고요. 앞으로 내가 10월부터 뭐 11월부터 얼마를 쓰면은
이제 공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용카드보다 만약에 이제 한도가 다 찼다고 하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전통시장으로 이제 쓰는 걸 바꾸면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비율을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을 누구한테 몰아줄 거냐. 네.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면 될까요? 이것도요.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부양 가족을 어느 쪽 남편이나 부인 쪽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을지 그리고 가족의 교육비나 기부금, 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미리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뭐 체크카드를 쓴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남편 쪽에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아내 쪽에도 한번 넣어봐가지고 네. 더 많이 절세가 되고 공제가 되는 쪽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리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좀 몰아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한데 이거 현실적인 질문이니까요. 0602번 님께서 어머니가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연말정산 그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제 올해 하루라도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올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해 하루라도 계셨기 때문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올해 하루라도 있었던 아기들도 올해 태어난 아기라면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루라도 있었으니까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혼인과 관련해서는 12월 31일 연말 기준인데요. 네. 예를 들어 12월 29일 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12월 31일 말일에는 서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12월 29일 날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12월 31일 연말 기준으로는 서로 부부가 아니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 추가로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하고요. 배우자 공제는 12월 31일 기준이다. 네. 이건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최희진님하고 9674님께서 영화 관람료, 대입 전형료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일상에서 챙길 만한 꿀팁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영화 관람료랑 이제 자녀가 대학 수능 시험의 응시료라든지 네. 아니면은 대학 입학 전형료 이런 거는 다 교육비 공제로 추가로 이제 공제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영화 관람료 같은 경우는 올해 중간에 내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1년 다 되는 게 아니라 7월서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로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제를 쓸 수가 있고요. 7월부터 쓴 영화 관람료부터. 네.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부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올해부터 생겼는데요. 고향에다가 기부하는 거. 네. 근데 현재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라면 그곳이 고향이든 아니든 다른 곳이든 다 기부금이 적용이 되고요. 아하. 이제 그곳에 냈던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다 세금으로 돌려주는 세액 공제에다가 또 추가로 뭐 30%까지 10만 원에 따로 3만 원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이게 세액공제라고 하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네. 10만 원을 평택시에다가 기부했다. 예. 그러면 10만 원의 세금을 그냥 돌려받는 거죠. 세금 자체를 그 금액 깎아주게 자체를. 됩니다. 네, 네. 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읍에다가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 10만 원을 깎아주고요. 또 3만 원어치 한우도 보내줘요. 그리고 10만 원을 넘게 만약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은 그 넘는 부분은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 한다 하면서 항상 까먹고 있습니다. 이거 해 넘어가기 전에 해야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든지 뭐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도 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세무서 직접 안 가고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죠.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5583님의 질문이었고요. 네. 그리고 5491님 긴급 질문입니다. 네. 알바하는 딸 대학생에게 국민연금 내라고 날라왔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긴급 네. 질문 주셨어요.
알바하는 따님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나왔다고 하면은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일정 시간 8시간 그리고 한 달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 내용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봐서 이제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은 뭐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소득세, 지방세까지도 당연히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알바하는 따님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내라고 날라오면은 대부분의 경우 다 내게 되고 안 내도 직권으로 다 걷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알바해서 네. 뭐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정도로 벌었다. 네. 그럼 이런 분들도 연말정산을 그 금액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00만 원을 벌었는데 알바를 해서 일용 근로자로 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분리과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안 합니다. 근데 그보다 적게 벌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용 근로자로 우리가 정규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500만 원보다도 적게 벌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일용직이냐 예. 상용직이냐에 네. 따라서 네. 와, 질문이 끝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더 들어보시죠.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전체에 밤사이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6시 30분 기준 대전 충남에서 도로 낙하물과 나무 쓰러짐 등 15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연수구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17대가 불에 탔습니다. 앞서 어제 낮에는 강원도 삼척시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과 병아리 28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사육소 407만 마리 중 90.9%인 370만 마리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다면평가 프로그램의 보안을 뚫고 인사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징계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연말정산만큼이나 항상 헷갈리는 게 건강보험입니다. 예, 끝없이 저희가 또 반복을 해서도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또 다음 달에 정부가 건강보험 관련된 종합계획을 발표를 해서 또 제도를 좀 변경할 예정에 있어서 미리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 이 기준이라는 게 네. 매번 조금씩 바뀌지 않나요? 네. 좀 바뀌는데 원래는 5년 단위로 종합 운영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요. 네, 그래서 2018년에 발표했고요. 예. 네, 2023년 올해도 발표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아마 좀 개편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작년에 2단계 개편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2018년도에 하기로 한 거에 대한 1단계, 2단계 개편이 작년에 된 것이고, 예, 올해는 또 5단계 이제 5단계가 아니라 그 운영 계획을 한 번 더 5년마다 발표하게 됐죠. 그 지난년에 발표했을 때 아마 기준이 약간 좀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일단 재산 기준은 좀 완화돼 가지고요. 네, 재산 가지고 계신 분들의 건강보험료 좀 부담을 줄여드렸고 자동차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좀 줄여드렸는데 그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소득 3,400만 원 초과되면 피부양자 탈락되는 것을 네. 이제 2천만 원만 초과돼도 탈락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에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걸 토대로 12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적인 운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3,400만 원 이하 버시는 분들은 이제 속된 말로 묻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한 2,001만 원, 그렇죠. 2,050만 원만 버시는 분들도 네. 자기가 직접 내야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바뀐 거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또 한 번 이제 발표가 되고 그게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라는 건데 네네. 앞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먼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미리 좀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걸 토대로 이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크게 4가지 방향을 좀 제시했거든요. 네. 일단 재산 보험료를 축소하겠다라는 내용. 두 번째로 피부양자 기준을 좀 정비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현행 세대 단위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개인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부과 대상 소득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이 4가지가 크게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으로만 들어보면 무슨 네.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방금 외국어 듣는 줄 알았어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재산 보험료를 축소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내가 직장 가입자가 뭐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직장 그쵸. 가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죠. 소득만. 네. 자,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에도 부과하고 있고 자동차에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 다 보죠. 네, 토지, 주택, 전월세,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부과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불공평한 내용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산보험료에 대한 부과가 좀 그렇다라고 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가 너무 불리하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예.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걸 좀 줄이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상향해서 5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네. 했는데 요거 향후에 공제액을 높여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1억, 2억 정도까지도 공제해 주는 걸로.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요. 물론 고액재산가 이제 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현행 유지하는 제도지만 소액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기준으로 가는 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한 자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걸 좀 완화할 예정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초고액 자산가까지 그걸 좀 빼주는 건 아니고 그럼요. 네. 정확한 방향이 나오면 또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됐다고 네. 말씀을 들었는데 네. 이게 한 번 더 강화됩니까? 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피부양자가 1,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지역 가입자가 1,500만 명인데 피부양자가 1,70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계신 혜택을 받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강화할 예정인데요. 근데 어디까지는 안입니다, 안. 예. 그런데 현재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직계 좀비속,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 중에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형제 자매는 제외하는 걸로.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쉽지 않아지는 것이고요. 형제자매는 그럼 이것도 나중에 소득 기준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네, 우선은 형제자매는 무조건 제외.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들도 다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에서 미성년자만 하겠다. 그러니까 성인은 제외하겠다는 거죠. 다 큰 아이가 부모 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 안 내는 거는 맞겠다. 근데 요거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그거는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예. 현행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 가겠다. 점점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직계 존속도 일부는 제외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으로 계획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건보료 부담이 좀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세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에 따라서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까? 예. 다 개인 단위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단위로. 네, 집에 이제 뭐 전체적인 재산이라든가 소득 다 합쳐가지고 통으로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은 세대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명 탈락 시에 부부가 같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세대 단위로 부과하니까 한 명만 소득이 문제가 생겨도 초과가 돼도 죄 없는 배우자도 어쨌든 피부양자가 탈락되거든요. 근데 재산은 그렇지 않고요. 재산은 내 재산 때문에 만약에 피부양자 탈락되게 되면 나만 탈락합니다. 이래서 약간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1인 1보험 시대라고 해서 가족 형태도 변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핵가족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부양자 자격에 아버지만 탈락하고 어머니는 유지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재산은 예.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근데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 그래서 앞에서도 과연 이게 소득이 없는 그 성인 자녀까지 그냥 다 제외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네, 질문을 네. 드렸는데 네. 이 소득도 좀 다양하게 살펴본다고요? 네, 아마 소득 부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상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건 빠져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식 매매 차익, 네. 또 가상화폐 네. 이런 매매 차익들은 지금 빠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면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이라든가 퇴직소득 이런 부분에도 다 이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네. 이런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피부양자 수를 좀 줄이겠다라든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더 늘리겠다.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건데 사실 네네. 그게 알고 보면은 네.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또 다른 좀 건전화 방안이 더 당길까요? 그렇죠. 내는 사람한테 더 내라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네. 실제 재정 지출에 대한 좀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안들이 사실 더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실제로 부담자의 측면에서만 본 것이고 실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기준을 확대하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료비가 일정 이상 나올 때는 상한제를 해서 더 이상은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한도를 제한해 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 상한제를 제외해 주는 분들이 더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잉 진료를 하시거나 혹은 경미한 증상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뭐 네.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자주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한제를 풀어서 다 부담하도록 하겠다. 아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강화를 해도 결국은 민영 실손보험으로 다 또 처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실손보험. 그렇죠. 이런 국민건강보험과 민영 실손보험을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보장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 불필요한 병원 이용들을 좀 자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쇼핑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리익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요. 네네. 이게 구체화돼서 발표가 되면 또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47님이 안녕하세요 이대호님. 매일 주말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발에 깁스하고도 아픈데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청취하는 부산 해운대 희연맘이에요. 요즘 우리 딸이 아들 둘 키운다고 힘들다는데 화이팅하라고 목소리 매력적인 이대호님을 빌려서 말하고 싶네요. 네, 또 이렇게 따님한테도 힘내라고 응원을 또 해주시고 부산에서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1147님 그리고 또 따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부도 같이 들어주실 거죠?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도 같이 2부 때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